이렇게 안보 위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모시고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쭉 나왔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 오늘은 주로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는가, 그중에서 우리한테 도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우리가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위주로 오늘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병태 교수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10월 1일 날 제가 최초로 정규제 TV를 유세에 올 10월 1일입니다. 출연하면서 그날 국군의 날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맞는데 아마 그 가보지 않는 길이 성공을 하면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아마 문 대통령이 이루실 것 같다. 홍해 앞바다에 지금 모세에 인솔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태민족의 심정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모세가 아니면 우리는 홍해에 좀 더 수장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이 이루면 세계사의 기적인데, 그 기적은 우리가 만들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뜯어봐도 만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2016년 1월 31일 전역을 했는데요. 그때 그러고 한 1년쯤 지나서 그에 이제 2016년 말부터 탄핵 파동이 일었죠. 2017년 초쯤 됐는데 한 70대 정도 되시는 고위직 했던 이 모임에 제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군인들이 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구태타를 했으면 좋겠다,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답니다. 한국에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야 이번에 한국 사람들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려가서 좀 구제해 줄 천사 없냐 하니까 천사들이 저는 한국에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다른 데 보내주세요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사를 최근 50년간 세 분을 내려보내셨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2개를 동시 패션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옆에 한미동맹을 딸려서 내려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잘 살았는데 우리가 공공 어려움이 해결되자마자 그것을 헌신짝 팽개쳐 버렸죠. 그리고 박정희라는 사람한테 또 3번째 천사를 보냈는데 독재자고 뭐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갖다 준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도전이 있었습니다. 소위 좌파 정부도 들어서고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막아줄, 하다못해 한나라당, 뭐 당이 있었고요. 이래가 있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막아야 돼요.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진실이 소중한지, 시장이 소중한지 이제 안 겁니다. 저는 혁명의 와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 명예혁명 같지는 않지만 자유, 진실, 시장, 소위 펜앤마이크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명예혁명의 와중에 있습니다. 이 혁명은 우리들의 노후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혁명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몸을 던질 사람이 없다는 이 엄중한 상황에 서 있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건대 세계 최강국 될 수 있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다 아시는 내용인데, 북한한테 핵은 생존 그 자체고요. 북한의 생존을 가장 위협한 것은 대한민국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존재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체제 생존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라 통상 그러는데,
우리는 체제 생존하면 둘이 공존하는 걸 의미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부강한 대한민국과 공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없애야 합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10년만 하고 간둘 것 같으면 공존, 자기 임기 때 공존하고 뭐 다음 모르겠다고 갈 수 있는데 자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들한테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대한민국이 있어가지고는 체제 생존이 난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한 것은 북한이란 것이 있고요. 그중에서 북한의 군사력이란 것이 있고 북한의 군사력 중에서 핵이란 게 있고 재래식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이 해결되고 난 뒤도 주변국 위협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북한의 핵은 당면 가장 심각한 위협이긴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태세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것이고요.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안보태세와 비교 불가능한 아주 가치가 낮은 그 북한의 핵도 폐기가 되기 전에 더 큰 결정적인 가치인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현상 분석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도전 요인은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너무 속도가 빨라요.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주로 이 담론계, 안보 담론계 시장이 뛰어들어서 뭐 조선일보 칼럼도 쓰고 뭐 이렇게 쭉 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저희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그 위협을 좀 알려줄만 해서 알만하면 또 다른 아젠다를 내세워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가치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따라가시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직 그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도 설명도 하기 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도전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문가들과 그다음 일부 여기 애국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20%였는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41% 따블이 된 거죠. 그리고 작년 5월에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권 출범의 컨벤션 효과도 있었겠지만 우리 자체의 또 확장성이 제한되는 전략적인 방법에서 덜 성숙된 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어쨌든 갤럽이나 리얼미티 그걸 믿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조갑재 대표님도 늘 그 말씀하시는데 믿는다고 보면 거기서 한 20%가 더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효소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대안에 제대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일단은 우리 내부의 단결도 중요하고 단결된 힘으로 확장을 해 나가니다. 확장은 두 가지인데 국내적으로 세대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특별한 이념적인 그 생각은 없는 사람인데 좀 그냥 모르는 사람은 깨우쳐야 되고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알려줘야 되고 세대적으로 보면 좀 더 젊은 층으로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내 또는 우리 우방국 내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고 또 세계 각국에 이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연대를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재동포라는 분들이 되게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또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런 분들을 매개를 이용해서 그 나라들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연계를 한다든지 결국 국내외적으로 우리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과제고요. 이게 좀 제한되는 게 지금 도전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은 가장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사실은 한국 6.25 전쟁이 끝나고 한미동맹이 출현을 해서 결정적인 위기 국면이 잘 아시는 70년대입니다. 우선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닉슨 닥트린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7사단이 철수를 했죠, 미국은. 그렇지만 닉슨 대통령은 뭐 한미동맹을 경시했다기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줄여들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한미동맹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 박정희 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혐오감을 가진 카터 대통령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미동맹은 행위자가 4명 아닙니까? 한국 정부, 미국 정부, 한국 국민, 미국 국민. 그런데 미국 정부의 대통령 혼자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약을 했지 미국 정부 의회가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 국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터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죠. 한미동맹보다 남북 공조가 훨씬 더 안보에 유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국 대통령은 이것을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을 소위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민,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보다 한미동맹, 뭐 미군 없고 유엔 사령부가 뭐하러 있냐, 주권 문제다 이런 경향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스며들어 있고요. 미국 국민 역시 한국 국민도 안보에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미국 국민 오죽하겠습니까? 더구나 70년대는 6.25 때나 월남전 때 한국과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 행정부의 고위직이라 또 의회도 국회의원들도 많았고요. 이게 탄탄했는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70년대보다 몇 배 더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체제의 어떤 협력 체제. 이건 역시 이번에 유럽 순방 때 문재인 대통령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 스스로 국제 협력 체제를 허물고 있으니 이것도 원심력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아마도 앞으로 몇 개월 내지 1년 내 닥칠 가장 결정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면에서. 그럼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 없느냐? 저는 4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북 공조를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좌파들이 차를 타고 속도를 내도 20-30km 냈거든요. 우리도 그거 바라보니까 20-30km 내는 우리도 대응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100km를 밟아요.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우연히 고속도로에 한번 올려봤는데 차도 없고 그날 컨디션도 좋은지 140-150km씩 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이 없어. 근데 운전자도 한 번도 안 밟아봤습니다. 얘도 지금 한번 밟아놓고 도저히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몰라요. 도로 앞에 돌발 상황만 생기면 바로 전복됩니다. 역으로 이 과속도 빠른 속도는 우리한테 대응을 못하게 하는 점도 되지만 적도 조절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떠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내려놓지 못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잘못된 정책을 호랑이 등에서 올라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 대선과 대정책의 변화. 요거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도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종전선언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가 되면 평화협정 되면 다 되는 건데 뭐하러 그걸 떼놓고 하느냐가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카드가 되겠구나. 이거 그냥 정치적 선언을 해주고 만일 북한이 여기에 핵리스트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ICBM 쪼가리라도 소위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초기 적재라고 들려서 보내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되겠구나 해서 비즈니스맨답게 그걸 착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게 영원히 마케팅만 할 수 없어요. 이게 배달이 와서 배달돼서 물건이 오는 시기가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이 2020년에 미 대선이니까 내년에 아젠다를 이니시티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물건을 풀어놔야 돼. 근데 민주당에서 노리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이란 핵협상을
그 의회 동의받아 달라고 그러니까 공화당 니들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걷어찼지.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그것까지 없애버렸어? 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배달이 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 이 선택의 측면에 있어요. 하나는 정말 북한의 주리를 틀어서 정말 올해 북한한테 산 것이 짝퉁이 아니라 명품을 갖다 내놓든지. 자, 그게 불가능하면 두 번째는 짝퉁은 빤한데 포장띠를 푸는 순간 자기는 난리가 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김정은이를 만나니까 참 애가 괜찮고 성실해서 나 제대로 명품을 샀는데 배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났다. 누가 짝퉁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짝퉁으로 바꿔치기 했냐? 첫 번째, 야, 이거 짝퉁 갖다줘도 돼. 명품 꼭 안 갖다줘도 돼. 그때 하고 부추긴 시진핑. 두 번째, 살짝 그것을 같이 협조한 문정부. 블레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멍청해서 쏘은 게 아니고 제대로 샀는데 두 명의 배신자가 여기서 야로를 부렸다라고 블레임하지 않겠어요? 미국 국민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마케팅하게 우리한테 사기쳤다고 믿을지 민주당 말대로 아니면 진짜 트럼프 말을 믿어서 트럼프가 제대로 했는데 두 명의 배신자가 와서 배달 사고를 냈는지 미국 국민이 어떻게 더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년에는 더 이상 마케팅이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대선 국민하고 맞물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주당이 여기서 기세를 잡지 못하면 경제 문제야. 민주당이 공격하든 공화당이 어떻게 하든 그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 대정책의 핵심이 북핵하고 중국하고 문제거든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마케팅과 달리 정말 명품을 갖다 내야 2020년 대선이 되는 것이고 만약 명품을 안 갖다 놓으면 미국 국민들이 이해될 만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진실의 문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기회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니까 생각하는 저는 사중고라고 보는데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오랫동안 누적된 반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들이 3대 4대를 또 내려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도전가 정신의 어떤 상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 반도체 외에 우리 기업의 원천 경쟁력이 거의 이제 건물입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과격한 반시장적 정책의 누적 때문에 스물스물 갈게 아예 화끈하게 망가지도록 땡겨져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중 의존도입니다. 저는 지난번 펜앤마이크 강의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된 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해서 중화공원 건설하고 노력도 있었지만 참 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미국이 경제 라이벌인 일본을 두들겨 패면서 나온 소위 원저 현상과 소위 금리, 낮은 저금리, 그 다음에 안보적 라이벌이다가 진짜 숙적인 소련을 두들겨 부시면서 나온 저유가, 삼저호황. 이게 85년도에 프라자비를 맺으면서 확 어울리면서 86, 7, 8 우리가 삼저호황,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게 오면서 중화학공업 중점 투자했던 것이 일거 해결되면서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 대국이 되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2등을 두들겨 패는 동안 한미동맹 옆에 붙어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반사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무조건 중국을 두들겨 패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가 있어서 트럼프도 벌릴라다가 조금 조절을 해요. 중국도 마지막 카드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진짜 1년간 정치 그거 없이 제대로 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0년 전반기까지는 확실히 중국의 굴복을 받아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등이 2등을 펼 때 이때 잘못 줄 서면 반사이익을 보기는커녕 지금은 제가 봐서 같이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대중의존성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세 번째 퍼펙트 스톰 중에서 세 번째 폭풍입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서 옛날에 무슨 핵실험하면 주가가 뭐 하루 이틀 떨어지다 요새는 한두 시간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은 한미동맹 때문에 별로 없었어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저평가된 거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어봤자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옵니다. 왜? 한국이 북쪽하고 북쪽 쪽으로 붙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해주던 것이 서서히 철회할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한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런데 빨갱이 나라가 되는 것보다 좌익 공산화 되는 것보다 한 1, 2년 두리기를 맞고 다시 서야 나중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안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좌경화에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책임을 제가 썼고요. 마지막에는 북한의 문제인데 저는 북한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은 자기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이 돼 죽겠죠. 김정은이가 더 걱정이 돼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튼튼하면 까짓것 핵리스트 주면 검증한 데 2, 3년 걸리는데 줘서 종전선언 받고 올리브가지 더 흔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무슨 군사 합의서 해가지고 운용만 못하게 가 아니라 한국 군대 다 뒤로 빼버릴 텐데 이걸 못해요, 북한도. 그러니까 분명히 내년에 진실의 문에 들어섰을 때 북한은 체제 위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단돌이 할 수 있는 것은 핵을 개발하자.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어. 100억을 벌었어. 회사 사장이 돼서 장관이 됐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핵을 가지고 난 뒤에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수십 년간 그들이 말한 대로 인민들의 피해 대가로 정의의 복음을 쳤습니다. 이제 정의의 복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자기 선대 이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해보지 않은 결정적인 순간을 김정은이 맡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북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불씨를 살리고 넓히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기존 애국 역량 보존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 불씨를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진지전을 역이용하자. 좌파든 우파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빨간 고양이든 파란 고양이든 우리 쥐 잡는 데 있으면 공산주의 전략 전술은 어떻고 우리는 왜 통일 전선 전술을 못 쓰나요?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람시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갑재 대표님이 분진 합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해방군은 지역 단위로 모택동 같으면 정강상 지구, 우리 같으면 인천 지구, 울산 지구 이렇게 어디 영등포 공장지대 이게 한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서 하나를 해방구로 만들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유럽에서 도대체 공산 정권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태리 안토니오 그람시는 뭐였냐면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까지 각자 진지를 팔자. 문화계, 예술계 이건 지역이 아닙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진지를 형성해서 요시 땅에 있을 때 나오자. 2011년 민주당의 형편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기가 없는데 그렇다고 자기 손학규가 이끄는 자기 인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각장 진지전에 암양하던 좌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결국 당이거든요. 정치거든요.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민주당에 왕창 입당을 해서 소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책임당원의 수를 그때 3, 4만이 있던 민주당에서 10만, 20만 더 가버립니다. 그 힘으로 한명숙을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냅니다. 플랫폼을 장악한 거죠. 그 힘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 이론이 좌파들이 그대로 모범적으로 다습해서 나중에 역사가 유럽에서는 빛을 못 봤던 그람시가 한국에서 부활했다고 할 겁니다. 우리도 그람시를 이용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확정하고 외선작전 이게 뭐냐면 다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어디로 가자. 이를 군대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내선작전 미리 모여서 가는 겁니다. 전장 내 집중, 전장 외 집중 쭉 모여가지고 한 그룹이 돼가지고 팍 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적보다 감시하고 화력이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이 나를 잘 감시할 수 있고 막강한 화력이 막강해서 오글오글 모여있다가 한 방에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나눠져 있다가 자, 모일 모시에 A라는 장소로 집결해라. 그래서 뒤집는 겁니다. 이게 분진합격입니다. 외선작전입니다. 작전선을 바깥에 두고 쭉쭉 모이는 거죠. 이게 나폴레옹이 썼던 소위 이 집중의 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질적인 집중, 시간 집중, 노력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하면 성산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했고, 세부적인 방법들은 또 여러 계시는 분들이 또 토의하겠습니다. 개념만 그렇다면 비핵화 기본 다시 시작하다. 여건 조성. 북한의 비핵화 핵은 생명과 같습니다.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는 핵을 가진 북한이 이제쯤 협상을 시작하자 할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시작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북한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협상을 시작할 때 북한이 나오는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면 비핵화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처럼 버틸 수 있고 자기들이 시간과 여건을 결정할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 제재가 경제 봉쇄 개념으로 경제적 질식 상태를 만들 때 가능할 겁니다. 경제적 질식 상태는 미국이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상의 90%를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쳐서 소위 당구에서 쓰리 쿠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질식 상태 외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군사적 해결 방법.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티다간 중국도 하는 꼴을 봐서 내가 경제적 질식 상태에 이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넘었지만 나는 고난의 행군을 못 넘을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 때처럼 버텨서 천운으로 이것을 고난의 행군을 넘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스텔스 기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는 벌써 손을 들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되겠죠. 내가 핵을 내려놓는 도시에 천수를 누려가면서 헤니시 꼬냑과 기쁨조와 함께 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죠. 그게 싫어서 버티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정도 돼야 북한은 핵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여건 조성입니다. 이 2017년에 좀 비슷하게 되다가 우리 정부의 성급한 대화열의 때문에 가장 불리한 전략적 국면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화 만능론이 북핵 역사 25년 동안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던 작년에 성공의 희미한 빛이 보이는 그 순간에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하자. 협상은 줄 거 받을 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은 북한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핵입니다. 줄 거는 경제적 보상이나 외교적 보상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보적 보상은 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비핵화 시작할 때 줄 것과 비핵화 입구에서 줄 것과 완전한 출구에서 줄 것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줘서는 안 되는 안보적 보상을 다 줬고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도 마지막 출구에서 줄 것을 시작도 안 했는데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헝클어 놓은 건데 그 헝클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부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핵 협상이 평화적 해결이 실패할 걸 대비해서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군사적인 문제니까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 그래도 핵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훨씬 대화를 통해서 다른 대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일단은 저런 독재국가, 그중 세습 독재국가는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 통일되면 월남처럼 결국 통일되면 어떠냐. 그런데 통일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월명이 공산에서 600만 죽이고 100만이 보트피플 된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면 그 정도는 안 거쳐요. 호재명이라는 사람은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지도자였어요.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서는. 이 사람은 세습 이런 거 안 해. 1인 독재도 안 합니다. 동상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산주의 나라 만들어서 진짜 월남 들어가서 교화시키고 그래서 한 600만 죽이고 나면 나머지는 아이고 공산당에 순응할게요. 그러고 한 데는 안 죽여요. 그런데 틀립니다. 북한은. 3대 세습을 해야 돼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말 잘 듣겠어요.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천만 죽였습니다.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북한 같은 체제를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노총도 못 삽니다. 다 죽어야 돼. 진짜요. 아니 3대 세습을 어떻게 하고 뭘 할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3대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공기를 아무래도 맡아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월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월남은 집단 지도 체제에 10년마다 정권이 바뀌고요. 나름대로 이런 개인 숭배도 없고 나름대로 공산당 원칙에서 그나마 하는데도 600만이 죽었는데 그래서 북한이라는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노력은 지금 정부로 난망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 인권입니다. 이거 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오늘 생략하는데 하여튼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결국 인권이고요. 그래서 인권부터 시작해서 북변화의 노력이 정부가 안 하니까 난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뭐 이런 토론에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인권특위를 만들어라. 그리고 공화당만 바라보지 말고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라 가서 그래서 북한의 인권을 같이 공격해라. 그러면 트럼프가 절대 북한하고 이 무슨 상업주의적 카드로 못합니다. 니카라구아 콘트라, 이란 콘트라 전부 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인기 좋은 대통령이 인권 문제로 잘못 건데 인권이 문제가 되는 나라하고 비밀 거래했다가 아주 탄핵당할 뻔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권특위를 만들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가지고 한미가 같이 나가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침묵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지성적이고 인류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그게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그다음 끝으로 이렇게 계속 인권을 공격하면 김정은이가 견디다 못하면 착한 남자인 척합니다. 그게 브레즈네프가 솔제니친을 풀어주고 바웬사 폴란드 자유노조를 탄압을 못해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노스트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망했거든요. 나쁜 남자가 견디다 못해서 착한 남자인 척 할 때 나쁜 남자의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은 정말 우리 안보를 위해서 결정적인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잠재력은 문재인 정부하고 남북 좌익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불평하고 어쩌고 했지만 인류적 사상 유례 없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우리 몸으로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그동안은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별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니면 이 성취의 기억을, 이 성취의 DNA를 되살릴 방법이 없어졌어요. 깨어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고요. 여러 애국 시민들의 힘을 믿고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